네. 이번 회담을 앞두고 한국, 미국 양국에서 계속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예상 좀 해볼까요? 예, 이미 남북한은 2007년 14 정상선언을 통해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라면 남북미죠. 또는 4자면은 남북미중인데 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14선언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다음에 출범을 해서 14선언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 조항은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네. 다시 종전 논의가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작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제3차 ICBM 시험 발사 후에 그 초강력 제재로 인해서 거의 준봉쇄 상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면적인 고립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기존의 병진 노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 키운 핵카드를 가지고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등과 바꿀 것인가라는 이제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수교를 주선을 하고 또 그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돕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이제 특사, 그러니까 폼페이오 특사하고도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진전된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반도에서 종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도 그걸 이제 재확인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또 언론사 사장단과의 만남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깊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한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3자, 그러니까 남북미라든가 남북미 중 4자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 폐기가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이 되면은 그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핵 폐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종전선언이 된다는 것은 좀 급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오늘 그 회담에서는 어느 수준으로 논의가 될지 조 박사님.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크게 논의할 수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어떤 큰 하나의 물꼬를 좀 틀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논의할 수 있는 게 결국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결국은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좀 평화협정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논의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남북관계에서의 이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그동안 분단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남북관계가 서로 협력해서 발전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전쟁을 종식시켜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근데 양 정상에서 합의문에 종전선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북미 회담 이후에 남북, 미국, 중국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종전협정을 돼 있는 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한 정상 간에는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상징적 의미로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14선언에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뭐 남북 양측 간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미국 내지는 미국, 중국을 포함한 3자 내지 4자 정상이 선언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 성명에서 만약 그 종전선언이 포함되더라도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만약 3자, 4자가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이후에 예상되는 평화협정과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당히 깊은 논의를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합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 시점에 맞춰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 평양을 방문한 특별사절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에서는 먼저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결단,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를 하면서 또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 방안 그리고 체제 안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별사절단이 갔을 때 상당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사절단이 발표한 남북 합의 6개 중에서 3개가 그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전향적인 북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또 특히 핵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하고 논의하지 남한과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 김정일 총비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특별사절단과의 만남에서 합의한 6개 중에 3가지가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오고 갈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이번 그 회담의 입구는 핵 동결이고 출구는 핵 폐기다 이런 얘기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핵 동결 수준이 아마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고 핵 폐기 수준이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핵동결이 입구가 되고 그다음에 핵폐기가 출구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고 또 ICBM을 3차례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절대로 뭐 과거처럼 뭐 동결해서 폐기로 가는 그런 수준은 안 된다. 지금은 곧바로 핵폐기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핵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제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능하면 6개월, 근데 6개월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한 1년 내라도 핵폐기, 길어도 2년 내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폐기도 북한이 가령 핵무기를 20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맨 처음 1단계에서는 뭐 10개 정도 폐기하고 나머지 10개를 뭐 2단계에 폐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기로 결단을 내렸으니까 아예 이제 조기에 핵을 전부 포기하고 동시에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면 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회담에서 북한이 최대한 그 핵폐기를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북한에게도 좋고 한국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핵폐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도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할 수 있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북한도 핵폐기를 결단을 내렸으니까 빨리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제재도 국제사회 제재도 빨리 완화가 되고 그리고 북미 수교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노선을 발표했는데 그 노선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관련해서 조 박사님 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사실은 비핵화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 먼저 좀 풀어내고 그다음에 어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전쟁이 끝나면 지금은 이 정전협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전협정으로 해서 사실상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선언 자체를 어떤 형태든지 평화 형태로 바꾸기 위한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평화협정 형태로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남과 북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모여가지고 평화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로 갈 수 있는 정상적인 하나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협정이 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행이 지금 청와대를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청와대 주변에는 그 앞서 화면에서 보면 시민들도 환영 시민들도 나와 있었고요. 지금 경호 차량하고 대통령이 탄 차량이 쭉 지금 경로를 보면은 그 광화문에서 자유로 타고 판문점 가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동했던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애초 출발 시간이 오전 8시쯤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한 5, 6분 정도 늦게 출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잠깐 지금 아마 자유로 통해서 통일대교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대교로 가면 거기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개성공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판문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중간에 잠깐 내리네요. 내리셨네요. 네. 그 환영 시민들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상당히 잠은 잘 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출발할 때 저도 이쪽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차량으로 가면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 시민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차에서 내려서 네. 시민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윤진 기자 어떻게 봅니까? 저게 지금 예정돼 있던 건가요? 처음에 예정됐던 저희 이제 기자단에게 통보됐던 일정 중에는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일정은 없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지금 내려서 시민들이 반기는 모습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판문점까지 55km 정도이기 때문에요. 한 1시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판문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중앙통신에서 새벽에 출발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북한에서 새벽이라고 하면 아마 6시 정도에 출발했을 거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한 210k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개성까지 이 고속도로로 차량으로 와서 거기서 판문점까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해서 판문점에 9시 반 이전에 아마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정표를 보면 9시쯤 그쪽 도착해서 판문각에 9시 15분, 네. 그다음에 군사분계선 9시 30분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는데요. 대통령 표정이 좀 밝아 보입니다. 며칠 동안 긴장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제는 정작 당일이 되니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을 참모들에게 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해야 또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회담으로 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갖지는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어저께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다니 좀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쭉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아유, 연도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장이 계속 높아만 져오다가 이제 어떤 이런 화해 분위기 또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비행기로 가서 일단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가지고 6.15 선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육로로 해서 평양으로 가서 2차 정상회담하면서 14선언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정상회담은 그동안 1차, 2차 정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토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그 갈등과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불과 2016년 개성공단 폐쇄죠. 그 이후에 남북 간의 모든 연락선이 다 끊어졌는데 지금은 다 복구가 되고 이제는 남북 정상 간 한 라인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신선이 끊어진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하고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은 아마 북한이 유일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북한 간에는 정상 간뿐만 아니라 각종 채널도 대화 채널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소한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해도 그것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이제 정상 간 이제 한 라인을 설치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 남북이 합의했던 정상회담 정례화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이제 수시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하고 전화 통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서 인민무력상하고 총참모장이 오게 되는데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군사 당국자 간에 이제 한 라인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상 그리고 한국의 합참의장 합참의장과 북한군 총참모장 간의 한 라인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우발적인 어떤 사태에 의해서 확전이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남북 라인이 판문점 직통전화하고 군통신선하고 국정원하고 통일전선부 사이에 어떤 연결 라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세 개는 다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도 지금 개설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어떤 유사시 작동도 하겠지만 이번처럼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남북 간의 한 라인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이 회담을 성공시키는데 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정상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문 대통령이 5월 중순에는 미국을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 간 한 라인을 통해서 또
또 회담. 이 방미 성과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떤 북미 간의 그동안 어떤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데,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이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과의 환라인을 아주 앞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정 실장님 얘기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거는 역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가능하다. 그 관련해서 어떤 식의 표현이든 오늘 공동 성명이라 그럴까요? 합의문에 명기될 어떤 가능성은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문 아마 조항이 저녁에 발표가 될 것인데요. 그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이 조항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남북 관계 발전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남북 간의 사회 교류도 있고 하지만 경제와 관련된 것은 사실 대북 제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즉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남북한 간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형태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일단 이 입구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만길판이 나온다고 하면 그에 맞춰 가지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단계별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는 완전 비핵화, 그러니까 핵 폐기 전까지는 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보상하고 대북 제재 완화하고 좀 다른 겁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대가로서 주는 것이고 대북 제재는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과 ICBM 발사에서 국제사회가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북 제재가 저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대북 제재의 첫 완화 조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남북 경제 협력의 복원,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일단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수순이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KBS 얘기하기 우리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이 회담의 주간 방송사 지금 이 지상 그림하고 헬기에서 찍는 상공 그림을 지금 KBS가 맡아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전에는 지금 헬기 샷이 나오죠. 이게 KBS 항공 1호기가 이제 찍어서 보내는 화면이고요. 지금 강변북로 마포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장면이 헬기 샷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KBS가 호스트 브로드캐스터라고 해서 이 주간 방송사를 맡아서요. KBS에서 촬영한 그림을 실시간으로 국내외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 이제 강변북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자유로로 들어서게 되는데 차들이 많이 없네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있겠죠. 정상회담 강의 대통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좀 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변북로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자유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겠죠. 여기까지는 지금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경로와 같은 길입니다. 저 강변북로가 저렇게 시원하게 뚫린 것처럼 지금 사실 거쳐야 할 과정이 참 겹겹이 쌓였는데 잘 순탄하게 뚫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오늘 새벽에 평양에서 출발을 했다고 북한의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출발을 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출발을 했다면 아마 노동당 1호 청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문점까지는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어진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고속도로의 끝부분이 비무장지대의 북측 통문과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통문을 통해서 비무장지대로 들어와서 판문점까지 올 것으로 보이는데 평양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한다면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정도면 지금 저희가 그 화면으로는 볼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판문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본 겁니다. 네. 자유로를 통해서 파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북측에서 그 판문점 북측 지역 취재도 남측 기자들한테 허가를 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판문각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촬영을 하려면 남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모습을 앞모습을 찍을 수 있지만 옆모습, 뒷모습, 또 뒷부분의 뒤쪽의 상황 이런 걸 알려면 저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북측에서도 양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라 그 여러 가지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통일대교 지금 통일대교에서 지났습니다. 통일대교도 계속 그 팔로우가 거기서부터도 팔로우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헬기가 갈 수 있는 지점은 통일대교까지 거기가 이제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촬영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헬기는 통일대교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판문점에도 저희가 여러 대의 중계 카메라를 또 이미 설치를 해놨거든요. 네. 두 정상들이 도착해서 만나는 부분은 또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아까 조 박사님 그 종전선언 얘기하다가 청와대 출발 때문에 말씀이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가실 수 있겠어요? 어디서 끊어졌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한반도가 지금 휴전 상태지만 사실 전쟁을 종식시켜야만이 평화라고 할 수 있는 큰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 논의 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종전선언까지 되고 그다음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국, 중국 다 참여해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종전선언 가기 위한 차원에서 그 비무장 DMZ 지역 내에서 군사적으로 현재 굉장히 그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후속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일부 이번 합의문에 좀 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 제가 뭐 모두의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 어떤 좀 차분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까지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제네바 합의도 잘 되고 이행되어 오다가 깨졌고 육자 회담도 뭐 한 5, 6년 하다가 9.19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예, 역시 파기됐죠. 중단됐고 그만큼 쉽지 않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 남았는데 뭐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먼저 개인적인 궁금증부터 좀 여쭤보면 그 핵 폐기라 그럴 때 그럼 핵무기를 폐기한다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폭발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련 해체 때 그 동구권 국가들이 아마 핵 폐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는 어떻게 되나요?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핵무기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제3국으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미국 등으로 이제 이전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미국으로 가져오는 걸 가장 선호하겠지만은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기술이 그대로 그러면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에
양이 대략 뭐 20개 내외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과 또 이제 ICBM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걸 다 중국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뭐 북한이 설령 핵무기 서너 개를 숨겨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 가지고는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서 그다음에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뭐 완전한 핵폐기를 뭐 목표로 하겠지만은 설령 북한이 몇 개 숨겨온다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공격은 할 수 없고 방어용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식 미사일도 북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3국 이동하게 되면은 북한의 기습 공격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지금 우선시하는 게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 핵무기 이제 그것의 폐기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것을 가장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밀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 동결부터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핵무기부터 제거하는 방법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난주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핵실험했던 곳이 한경북도 풍계리거든요. 그 핵실험 자체를 이제 폐쇄하겠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 핵실험하지 않겠다. 이런 선제 조치를 했는데요. 미래 핵에 대한 포기 선언. 그다음에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비핵화에 합의가 되면 아마 단계별로 핵 폐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북한이 핵에 대한 신고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면 그걸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 사찰 내지 검증 작업이 될 것이고요. 네. 그걸 토대로 마지막에 핵 폐기하는, 완전 폐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상으로는 그 기술적인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에서 길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폭발을 시켜서 없애냐 이거는 상당히 그 상례에 맞지 않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데 제3국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은 알겠고요. 보통 이제 제가 알기에 핵물질 관련해서는 IAEA의 이제 관리를 통제를 받는데 핵무기의 경우에는 유엔 상임이사국 관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로 옮겨서도 어떤 상임이사국 통제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중국한테 그 관리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이 책임지고 그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를 뭐 관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도 러시아로 이제 이전을 했고 네.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핵폐기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제3국으로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자유로 진입했다는 자막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 앞에는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기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행을 환송하는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현태 기자. 네,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6분쯤 이곳 창성동 별관 앞을 지나갔는데요. 시민들이 도열해 있는 곳에 내려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시민들이 뭐 화이팅이나 이런 멘트들을 이제 응원의 목소리를 이제 보내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미소를 띠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일이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3분 정도 머물고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한 400~500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 지금 그 정상회담 출발의 첫 관문에서 시민들의 그런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그 이곳 창성동 별관 길 양 옆으로 인도에 그 도열을 해 있었고요. 그 지금 광화문 있는 그곳까지도 도열을 해서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떠난 지 20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시민들은 지금 다 철수를 해서
이곳 창성동 별관은 조금 한적한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까 8시 6분에 그 창성동 별관 앞에 그 나왔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그 화답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정상회담 성공 기원이라는 푯말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고요.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지금 한 원래 15m에서 20m 정도 이제 걸어서 그 시민들을 그 환영을 받았는데요. 다시 차에 타려다가 또 다시 한번 시민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가서 또 다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를 진입한 걸로 지금 전까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그 정상회담이 9시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9시를 전후해서는 판문점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판문점에 도착하면 약간의 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군사 분계점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함께 수행을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도 그 수행을 위해서 지금 함께 출발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 그 판문점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발하면서 시민들 만나는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임윤 기자,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북한 측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 의제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왔다면서요?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찍 보도가 된 것도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북한 매체가 3가지 의제를 밝혔는데요. 먼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의제 3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거든요. 네. 이게 표현과 순서가 조금 다르고 또 비핵화 문제는 명시를 하지 않아서 이게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여튼 뭐 똑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정상선언에서는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발표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 개최되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 공개하는 데는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통을 통해서 발표한 북한 이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북한이 기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얘기했는데 그 평화와 번영 안에 이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게 아까도 나온 것처럼 비핵화 문제랑 연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시한 첫 번째 의제하고 두 번째 의제를 북한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 번영 속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북한 주민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국내 정치를 의식한 그런 측면이 높다고 봅니다. 네. 조 박사님은? 예. 어제 그동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간의 실무 차원에서 논의했던 것을 임종석 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종적인 그 의제, 그건 아마 핵 문제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형태의 뉘앙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오늘 논의해서 거기서 합의문에 좀 담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이 이야기했던 3가지인데 물론 순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하고도 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한 간의 그동안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개선시키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로 좀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번영, 한반도의 평화 번영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의 번영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번영에서는 자연스럽게
핵 문제가 풀려야만이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되고 같이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번영 안에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 문제 논의는 뭐 남북한 분단이 돼 있으니까 과거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에도 통일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 논의는 일종의 뭐 논의를 하더라도 기존에 논의했던 거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의제, 비핵화, 평화 체제 정착,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중에 남북 관계 개선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선시하는 것과 한국이 우선시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고, 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네. 또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재개 등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나 평화 정착의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북 간의 문제라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실 뭐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제 설정을 볼 때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거는 이제 오늘 회담을 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비핵화 얘기를 다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정 실장님 설명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비핵화 합의가 된 이후에 그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반, 2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참 여러 가지 뭐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주의에 주목해서 좀 볼 부분이 있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포괄적인 합의 그리고 비핵화 시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의 어떤 핵시설에 대한 사찰,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한 검증,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북미 간의 갈등이라든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핵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나름대로 많은 진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관련국의 정상들이 지금 직접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실제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실무 수준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비핵화가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지금 정상 간 한 라인이 개통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어떤 취할 조치가 만약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이번에 구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생각인데 말이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 갔다 온 뒤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퍼스널리티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당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에 요구해온 CVID, 그러니까 북한에게 완전하고도 이제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폐기를
사실상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CVID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파탄이 날 거고, 그러면 안 하는 이보다 못한 회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그것과 비핵화 관련된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고,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5개 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들어가 있었고,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 공개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 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된 그 북한의 5가지 요구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는 이제 미국의 핵 전략 자산 한국 철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한미 전략 자산의 훈련 중지, 세 번째가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네 번째가 평화협정 체결, 다섯 번째가 북미 수교로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은 이 정도는 미국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미국도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의 제안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최근 극찬 모드로까지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요? 안심만 되는 건 아닌데, 그 이유는 하여튼 제네바 합의 북한의 어떤 그 잘못이 또 약속 위반이 있었을 수 있지만, 또 미국 측의 태도도 그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육자회담 중에도 9.19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 방코델타 아시아 그 은행에 대한 금융 계좌 동결, 그런 조치들, 그리고 지금 또 이란과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때 물론 합의를 한 겁니다만은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손을 볼라는 또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의 합의가 파기되어 온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어떤 속도전식 해결 방법, 그것이 북한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고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정권 교체로 인한 합의 파기 가능성을 피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이걸 해결하면은 큰 외교적 성과로 제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자기 대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과거에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네. 합의 내용을 보면 좋은데 거기 제네바 합의 북미 관계 정상화도 들어가 있지만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경수로 건설도 지연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핵폐기 시한, 그리고 북미 수교라든가 모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걸 이제 어떤 완료하는 그 시점에 대한 합의가 이번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뭔가 큰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언론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오히려 미국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게 됐기,
북한이 먼저 선물을 좀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되게 전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좀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가서 예정에 없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공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을 완전한 폐기 해결을 이제 최우선적 과제로 보는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되면 한반도 즉 이 남쪽 지역 내에 있는 이 핵 전략 자산 이런 것도 다 좀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핵 문제를 둘러싼 인식차가 하나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폐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는 만약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안 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약간의 좀 이 전략적 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합의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1단계 조치부터 완전한 비핵화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가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거는 어찌 북한 입장에서 큰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게 상응하는 이 평화 체제,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 보장, 그다음에 대규모 경제 협력 같은 이런 경기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핵을 완전한 폐기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이 시간을 두고 어떤 미국과 북한 간에 좀 어떤 입장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것도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북한하고 지금 미국이 서로 바꾸는 게 그 북한 측에서는 어떤 핵시설의 폐쇄라든지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라든지 핵무기의 폐쇄, 핵무기의 폐기, 폐기. 예, 이런 어떤 행동적인 측면인데 반해서 미국 측에서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등가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지금 좀 더 촘촘한 논의가 있어야 될지 대단히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또 트럼프 임기가 한 2년 반 남았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보면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기대도 갖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속들,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랄지 또 국교 수립을 위한 어떤 논의의 시작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약속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네바 합의도 이루고 나서 3개월 내로 국교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미스매치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세한 어떤 조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까요? 과거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남북한 간의 관계는 상당히 그때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그 합의 이행을 촉구할 그런 나라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지금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그 사이 국력이 커져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올해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게 된 데는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도 작용을 했지만은 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관여하고 있는 이제 당사자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북한도 과거에는
이 핵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뭐 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항상 하순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놓고 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은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을 받아들여지고 있고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처럼 시간을 끌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그리고 또 북한도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좀 서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북미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이제 환경이 지금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로 간의 요구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어떤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남북한 정상회담,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합의는 했지만 사실은 가다가 중단되고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좀 합의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적인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북한의 정상회담 오늘 아마 판문점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언 자체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 좀 비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권하고 개최 관계없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 통일 국민 희박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과도 이번에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토대로 갈등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하나의 통합시켜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자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합의가 되고 이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과연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또 북한은 오히려 그럼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핵은 폐기했는데 체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또 굉장히 불안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상 중에서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우리 육자회담이 그동안 처음에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만 이 육자회담을 북한의 완전 비핵화로 이행하는 이행에 대한 어떤 회담으로 좀 바꿔나가고, 그다음에 이행 이후에 실제적 북한의 체제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협정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회담 형태로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보다 좀 전향적인 형태의 회담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유엔 차원에서도 담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나 유엔 전체적으로 이 북미 간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에서 그것을 담보하는 형태의 논의가 되고 어떤 형태의 희박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뭐 정권을 바뀌더라도 그는 쉽게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그 또 변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체나 그 관련국들의 어떤 또 국제적인 어떤 그 참여를 더 늘릴 필요 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그런데 과거의 육자회담은 많은 뭐 좋은 9.19 공동성명이란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은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라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군사적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외교 이제 핵심 엘리트들이 모여서 차관복급이라든가 중요한 인사가 모여서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육자회담의 어떤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이제 어떤 정상이 직접 나서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뭐 3개국, 4개국 정상이 모이고 또 육자회담 관계국의 뭐 정상들이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합의 이행이 보다 더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육자회담 얘기를 하니까 육자회담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6차 회담을 끝으로 해서 회담이 중단됐을 뿐이지 육자회담의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2.13 합의까지 가서 2007년에 결국은 그 검증 인정서에 실효 채취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는 이 문제 갖고 어떻게 보면 깨진 거 아닙니까? 그 2008년에 가서 이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데에는 당시 한미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2008년 8월 중순에 김정일 이제 위원장이 그 당시 뇌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그 공화국 창건 기념일 행사 열병식에도 참석을 못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가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과 북의 협상이 필요 없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하면은 북한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순간 이제 통일대교까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서 네. 판문점까지 이제 9km 정도 거리가 되니까요. 한 10분 정도 뒤면 판문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겠네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2009년 하반기에 한미가 북한 급변 사태 대비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북한은 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 뭐 핵 문제보다는 이제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2008년 말에 노동신문 논조를 보면 굉장히 강경해집니다. 네. 그래서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논조가 다시 등장을 하고 그리고 2009년에 북한이 위성 발사에서 핵실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북한은 이제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 협상이라는 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미 2009년에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육자회담이 나가지 않을 거다. 핵폭이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은 북한이 무너질 거라는 희망적 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이 북핵 문제의 악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내구력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게 앞으로 협상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미국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그 오바마 대통령 때 합의된 이란 핵 합의를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손보려는 움직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대한 어떤 무조건 반대적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란의 어떤 그 핵 관리 내지는 그 핵 동결 과정에서 어떤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핵동결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담은 합의는 시간 벌기만 뭐 제공할 뿐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핵동결이 아니라 핵폐기를 원하는 거고 뭐 그래서 봤을 때 이란에 대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정책이 굳이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이란의 어떤 핵 합의 자체의 어떤 기대 수준,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완전한 이란 핵 폐기 뭐 이런 정도를 기대했는데 기존에 어떤 합의했던 사항들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완전한 핵 폐기 쪽으로 가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던진 거다. 그렇지만 또 이 양국 간에 맺었던 하나의 큰 약속인데 그 자체가 조금 틀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좀 압박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지 않나 보이고요. 그것이 저는 북한이 주는 메시지도 좀 컸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비핵화의 컨텐츠 북미 회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또 혹 그런 또 추가적인 어떤 요구 사항 때문에 북한이 더 압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어떤 사례를 토대로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되고 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점 화면이죠. T2, T3 네. 그 사이 지금 두 정상이 만나는 그 부분의 이제 그림을 잠시 전에 봤는데요. 그 뭐
이제 곧 턱이 콘크리트 턱. 콘크리트 턱이 네, 이제 군사분계선. 군사분계선 아닙니까? 저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그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 건물 사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T2가 대회의실이고 T3가 소회의실인데 지금 예정된 경로는 그 두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길로 건너오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T라는 거는 이제 템포러리 템퍼러리의 약자인데요. 가건물? 네, 예, 가건. 임시 가건물이라는 뜻입니다. 1953년도에 임시로 그 회담 장소 같은 걸로 사용하자라고 지었는데 65년째 헐리지 않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 건물의 중간에 보면 군사 분계선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양쪽 정상이 악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상당히 잘 지었나 봐요. 아직도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걸 보면 예. 사실 이제 그 휴전회담이 51년에 개성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51년 말에 내려오니까 53년에 휴전협정이 됐어, 정전협정이 됐어도 저 건물은 보면 51년에 지어진 건물로 보여지는데. 예. 건물의 중앙에서 이 군사 분계선이거든요. 저 네.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회담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테이블도 보면 딱 중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네, 네. 이게 선이 그 마이크 선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테이블의 반쪽은 북쪽, 테이블의 또 반쪽은 남쪽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빨간 카페트가 깔려진 저 길로 두 정상이 걸어서 오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기가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있는 판문점 공원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광장이요. 예, 네. 저기에서 이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네. 의장대 사열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 보이는 거는 판문각이겠죠? 저 예, 건물은? 북측 지역 예, 저게 평화의 집인가요? 화면이 이제 예, 북측의 판문각으로 판문각 여겨집니다. 같이 예.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잠시 뒤면 이제 문 대통령 일행이 그 판문점에 도착할 예정인데 아직 한 15분쯤 더 남았군요. 도착은 금방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두 정상이 이제 만나는 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서 자유의 집 앞쪽에서 먼저 기다리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 쪽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려왔다가 또 점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회담하기 위해서 네. 내려왔다가 또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을 남쪽 땅을 밟게 밟고 됩니다. 네 방문되는 번을 데는. 군사분계선을 네 번을 넘는 아주 참 판문각의 북측 경비원들이 보이네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이죠, 그죠? 네. JSA죠, 조인트 시큐리티 에리아. 대통령 일행이 지금 판문점에 도착을 해서 자유의 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일단 도착한 것 같죠? 예, 판문점 선발대인가요? 도착했습니다. 선발대인지 문 대통령 일행인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화면에 대통령 도착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돼 있네요. 네. 예, 돼 있네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착했다고 딱 9시 나왔네요. 1분에 9시 네. 1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언제 정확히 도착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먼저 통일각 쪽을 지나서 판문각까지 이동을 해서 판문각에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기 9시 15분 도착이라고 자막이 나왔을 때 우리 윤진 기자는 곧 도착할 거라 그랬는데 윤진 기자가 맞은 것 같아요. 통일대교와 판문점 사이 거리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 판문점 참 그 76년도 도끼 만행 사건 그때 미군 두 분이 사망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미루나무 제거 작업에 그 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군 생활 할 때인데 거기에 투입됐다는 게 대선 과정에서 또 얘기가 되고도 했는데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은 또 그런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실향민 출신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판문점에 저번에 그 이산가족 그 상설 그 뭐라 그러나 상봉장. 상봉장이 상봉장. 금강산에 시설이 있고요. 또 개성에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상봉장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면에서 정상회담에서 아마 그 판문점 지역 어느 지역에 보시면 남북 간의 공동 연락 사무소는 아마 개설에 합의가 될 것으로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이산가족 분들이 그 연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강산까지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판문점 자체가 좀 평화의 어떤 그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이쪽 지역 내에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상봉할 수 있고 네. 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곧 도착할 예정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두 정상이 9시 반쯤 아까 화면에서 본 그 군사 분계선상에서 그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공식 환영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직 두 정상이 만나려면 아직 30분 가까이 남았어요. 보시면 여기 건물들 색깔이 하늘색이잖아요. 네. UN 색깔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반도기에서 한반도 모형도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오후에 이제 두 정상이 산책을 할 예정인 도보다리가 있잖아요. 도보다리를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새로 보수를 했는데요. 그 다리도 이 색깔을 맞춰서 하늘색으로 칠했습니다. 네. 그 유엔 깃발이 하늘색이잖아요. 네. 도보다리 두 정상이 이제 산책을 할 때 수행은 없이 지금 두 정상만 산책을 한다는 건데 네. 그 짧은 시간에 저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진짜 굉장히 허심탄회한 맞습니다. 이런 것들 좀 완결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이고 진솔한 얘기가 그 자리에서 오갈 수 있다고 보이죠. 보통 정상 외교가 그러니까요. 그 지금 윤진 기자가 그 유엔 그 색깔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유엔 사령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유엔 사령부가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종전선언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한반도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정전 사항이 있었던 JSA 구역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지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당분간은 같아요. 일종의 지금은 이제 유엔 사령부가 사실은 관리하는 차원에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에 좀 있으면서 남북 간에 좀 서로 같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 역할을 좀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협정으로 체결이 되면 일종의 이제 평화의 유지군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도 상주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해체된다고만 볼 수는 또 없겠군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겠네요. 그 평화 지금 문 대통령 일행 그 일단 저 뒤에 차들은 경호차로 보이고요. 이것도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 도착은 했는데 지금 차량에서 아마 곧 내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아까 뭐 처음에도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거는 이제 평화 협정이 되겠죠. 네. 예. 지금 정전협정에는 한국이 서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참가하기 어려운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요. 그래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엔사가 기본적으로 해체되는 대신에 예, 새로운 평화 관리 기구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대통령이 오늘 그 수행원들하고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원들은 먼저 와 있었군요. 네, 먼저 출발해서 도착했고요. 지금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이는 저 책상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의 1층 로비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저 방이 이 평화의 집에 도착해서 두 정상이 잠시 환담을 나눌 그런 접견장이었습니다. 네. 한담에 어떤 첫 마디가 나올 것인가도 되게 궁금한 건데요. 보통은 남북 관계 이렇게 만나면 먼저 날씨 이야기도 얘기죠.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늘도 맑고 또 기온도 따뜻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쪽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양에서 200km 이상 왔기 때문에 네. 오는데 좀 수고했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먼 길을 예.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북한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예술단 그리고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제가 좀 들려드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그때 굉장히 추울 걸로 예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한 대사가 이제 아열대 지방의 지역의 이제 대사인데 네. 원래는 그 개막식에 추워서 가면 너무 추울 것이 예상이 되지 참석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참가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쪽으로 이제 그 추위를 걱정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여정 제1부장까지 와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어떤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북한의 협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네. 또 북한은 당시 이제 박람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포함해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대통령 출발 장면을 쭉 보면은 김정숙 여사의 모습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리설주 여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도 관심이 큰데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역으로 저희가 추적을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리설주 여사가 올 것인지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회담이 시작될 텐데 김정숙 여사가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오신다면은 만찬 그 시간에 맞춰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김정숙 여사가 아는 걸로 봐서 아마 리설주 여사도 동행하지 않고 근데 추후에 지금 리설주 여사가 온다 하더라도 당장 할 저기 일이 별로 산책할 없으니까요. 김정숙 여사 같이 와가지고 예, 다른 산책을 참관 행사 같은 걸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녁 만찬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그렇게 특별 생각합니다. 사절단 갔을 때도 만찬에 참석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 중국 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고 만찬 참석 인원은 꽤 되더라고요. 예. 그 수행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남북 합쳐서 한 100여 명 규모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상회담의 논의가 좀 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또 지금 식수 행사가 있습니다. 소나무 네. 심는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를 널푸르게 하면서 네. 변함없이 우리가 좀 번영으로 나아가자기 때문에 이 식수 만약에 그 전에 논의가 돼가지고 비핵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 식수 행사에 혹 있을 수 예사가 또 동의가 할 수 있는 그럼 그 타임도 우리가 한번 네. 참석하느냐 여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네. 오늘 정상회담에 수행원들 중에서 누가 배석할 것이냐 여부가 어제 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청와대에서 일산 킨텍스에 있는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 아직도 옆에 누가 배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 아까 도착하는 때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제 녹화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건데요. 판문점이 뭐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니까 가로수 한 800, 600m, 800m, 400m 예,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화면이 아까 대통령께서 내리시는 네. 차에서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네. 예, 여기서 예. 오늘 수행원들 쭉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정의용 실장도 보이고요. 서훈 국정원장도 보였고. 정면에 보이는 저 그림이 북한산 그림입니다. 북한산이요? 금강산 북한산. 2층 우리- 회담장에는 금강산 그림이 걸리고요. 예. 1층 로비에는 북한산. 네. 원래 이제 2층 회담장에 이제 한라산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 회담을 위해서 금강산 그림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리허설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악수를 할지, 사진을 찍을 때는 어느 위치로 서서 어느 방향을 보고 찍을지, 그때 수행원들은 어디에 설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남북이 다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대여까지 두 정상들은 대여비 이제 대신해서 네, 사진을 찍으려면 구도와 조명 이런 네. 것도 봐야 되니까요. 그 리허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이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한 것은 과거의 정상회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묻힌 김정일과는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다. 네. 좀 더 좀 개방적이고 좀 더 맞습니다. 열려 있고 네. 상대적으로 좀 소통을 더 중시한다는 어떤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 또 할아버지 되는 김일성 주석하고는 역시 유학파 지도자답게 많은 부분이 그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한테 롤모델이 되는 인물은 자신의 부친 김정일이라기보다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모도 뭐 김일성 주석을 많이 닮았고 네. 또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그렇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아놓고서 정치국 회의라든가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그 김일성 주석 스타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 6.25 전쟁도 일으켰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활발한 외교적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작년까지는 매우 호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올해는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거의 외교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병식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부대 방문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처럼 앞으로 좀 외교를 통해서 뭐 대외관계를 개선하는데 좀 나설 가능성 예상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상당히 은둔형 지도자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하도 바깥 세상에 나오질 않아서 같은 기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두 사람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을 외교적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적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2000년에도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정상회담 개최되기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패턴이 비슷했죠. 남북 정상회담 합의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네. 그리고 2000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후에 과연 이제 러시아를 갈지 하나의 궁금사고요. 러시아를 곧바로 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곧바로 예정돼 있으니까 북미 네. 정상회담 개최된 다음에는 러시아를 갔다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외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좀 다른 게 좀 젊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4살 정도이면서 그 북한이라는 자체를 거의 한 7년 동안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키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때 겨울 추울 때인데 네. 그 조문객들이 밖에서 많이 줄을 서가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야만 조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가지고 남쪽에서 온 손님, 여기서 온 손님을 우선적으로 조문해라 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조문했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밀짚 모자 쓰고 네. 단추 풀고 풀 뽑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랑 씨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도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판문각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북측 취재진으로 보이고요. 네. 그 문에서 지금 커튼이 열렸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지금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바깥을 또 저쪽에서도 네. 많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네. 보고 있는데 저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북한에서 일어난 그 중국 관광객 사고, 버스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또 선제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현한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 앞으로 북중 관계를 더더구나 이 국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조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김정일 총비서하고는 그런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뭔가 잘못을 해도 그걸 좀처럼 인정을 안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간부들을 시켜서도 또 지난번에 우리 예술단 가서 공연할 때 우리 취재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대남당장 부위원장을 통해서 사과하게끔 하고 북한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인민보안상이 직접 사과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그것을 사과함으로써 좀 수습하는 그런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뭐 이제 중국 관광객 사고로 인해서 북한의 이미지가 실추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위로하니까 오히려 북한의 이미지가 더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동 전화 지금 이복의 계기로 활용을 한 거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군사분계선 쪽으로 지금 일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 10분 뒤에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저께 수행원으로 추가된 정경도 합참의장 모습이 보이네요. 자유의 집을 자유의 통과해서 네. 지금 이제 저게 자유의 집을 통과해서 가는데요.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보셨던 하늘색 건물 T2와 T3 사이에 있는 통로에 있는 군사분계선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네. 자유의 집 건물이고요. 자유의 집 앞에 놓여 있는 이 빨간 카페트, 이 카펫을 따라서 이후에 두 정상이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판문각 건물인데요. 경비원이 서 있고 아직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까 보셨듯이 2층 창문에서 수행원들이 커튼을 열고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북측도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제 북측으로 가서 그쪽 군 사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이죠. 북측 지도자가 우리 군의 사열을 받는 거는.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빈 예우를 하게 되면 의전부터 시작해서 경호나 국기를 거는 문제나 뭐 의장대 사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하루에만 하는 약식 회담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빈에 준하는 예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맞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한 행사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문점에서 만나더라도 북측에서 또 만날 걸 고집할 수도 있었는데요. 흔쾌히 남측을 동의한 거 보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은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 좀 역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승부사적인 기질도 있고 좀 대담한 그런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 내부자를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뭐 자기도 이제 배짱이 크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배짱이 자기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배심에 있어서 배짱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까지 뭐 좀 칭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취재진의 경우에 모습이죠. 북한 취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종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또 그 후계자로 선택된 거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측 취재진이 지금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직 판문각 문이 열리지 않아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네. 한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9시 반까지는요. 곧 보이지 않을까 싶고 북측의 수행원과 취재진들도 지금 두 정상의 만남을 보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 군사분계선 앞에 가서 네. 이제 맞이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겠죠. 판문각 문이 열렸어. 문이 김정은 열려요. 위원장
모습이 보이고요. 수행원들. 예, 수행원들 주의- 모습, 경호원들 주위로 경호원들이 모습. 근접 예.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판문각에서 군사분계선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호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주변으로 근접 경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도 경호 뭐 1선, 2선, 3선으로 해가지고 네. 예.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에서 1선을 맡게 되고요. 네. 2선 경호는 군경 특수부대가, 마지막 3선은 경찰이 받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양복을 입고 올 것이냐, 인민복을 입고 올 것이냐도 관심사였는데요. 인민복을 입었네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 쪽에, 모습 예, 보이고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설주 여사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드디어 갔습니다. 합수합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역시 또 군복을 입었네요. 아, 예,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 나누고 있습니다. 예. 표정이 양 정상의 표정이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네. 드디어 역사적인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국적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측을 향해서 또 기념 촬영. 네. 뭐라고 그럴까? 잠깐 또 북측으로 또 저거 군사분계선을 한번 또 다시 넘어보라고 한번 더. 손을 예. 잡고 건넜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월북을 하셨네요. 예, 예, 북측으로 북한을 방문을 또 했습니다. 예정 없게 예. 예정이 없었던 일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깜짝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자유집을 통과해서 판문점 광장으로 가게 되겠죠. 네. 두 정상이 수행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공식 환영식이 열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환영의 꽃을 꽃다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었죠. 네. 또 기념 촬영하네요.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선생님 앉아주세요. 두 정상의 모습이 밝아 보여서 오늘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뭐 크게 긴장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국군의장대 지금 사열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의장대 사열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통. 전통 예. 문학대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장대 사열을 할 이 환영식이 열릴 곳으로 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 음악은 아리랑으로 선택이 된 것 같은데. 예, 남북의 특수관계가 있어서 네. 의장대 사열을 하더라도 국가를 연주하지 않고 네. 양측의 국기 개양도 하지 않고 대신 아리랑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수행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두 정상만 지금 따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의장대가 지금 양옆으로 서서 두 정상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공식 환영식이 열릴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환영식에서는 보통 국빈이 방문을 할 경우에는 예포를 쏘는데요. 판문점의 특성상 이번엔 예포는 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했군요. 네.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될 텐데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2000년, 2007년에도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군의 의장대를 사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사열이 될 예정이고요. 그 판문점 광장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원래 정식 사열 규모보다는 줄여서 축소된 사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정상이 이동하면서 뭔가 담소를 나누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아서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역시 그 우리가 정상회담 하면은 통역을 생각하는데 언어가 같으니까 통역도 필요 없고 네. 저런 전통 의상 전혀 낯설지 않고 저런 전통 음악 서로 낯설지 않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정상회담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에 있는 판문점 광장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네. 이제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거죠? 네. 애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공식 환영식은 9시 40분 정도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식 환영식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서 환영식이 10분, 15분 정도 열립니다. 이제 의장대 사열을 기다리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사열대에 선 모습이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군의 의장대를 사열하는 첫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의장대 사열 규모는 한 300명 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줄여서 100에서 150명 정도 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사열대에 서서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수행원들은 사열대 밑에 서서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지금 모습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열대에서 내려와서 양쪽 의장대 수행원들이 줄을 서가 있네요. 쪽, 의장대 쪽을 향해서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양측의 국기 개양하지 않았고요. 국가 연주도 생략된 네. 사열입니다. 아리랑 음악을 경쾌하게 편곡했네요. 유정은 위원장이 아까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는데 사열을 할 때는 좀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분들 사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를 마치고 네.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측 수행원 쪽을 가서 김정은 조민균 위원장이 우리 측 장관. 수행원과 악수를 나누며 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외교부 장관이고요. 지금 저희 중계 카메라가 멀리서 이 장면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나누는지 굉장히 국방장관. 궁금한데 국방부장이요? 서훈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부면이죠? 예. 정의용 정보실장, 예, 안보실장, 정경도 합참, 윤영찬 예. 국민소통수석인가요? 예, 수석입니다. 이제 북측 수행원 쪽으로 두 정상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이제 문재인 김영남 대통령이 최고인민 상임위원장, 예. 김영철, 김영철 부위원장, 저분이 최휘죠? 최휘 예. 체육위원장. 이 체육상, 이수영. 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이고요. 저분이 참모장인데 리명수, 예, 이분이 박영식 인민무력상. 인민무력상이죠. 이용호, 예. 이용호 외무상, 김여정, 김여정 부부장, 리성건, 리성건 조평통위원장. 위원장이죠. 저 서열로 보면 알겠지만 북한은 총참모장이 인민무력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의 관계는 이제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왔다 갔다 총참모장이 뭐 인민무력상보다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인민무력상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항상 이제 같은 거는 총정치국장이 이들보다 더 서열이 앞선다는 겁니다. 네. 두 정상이 다시 북측 수행원 쪽으로 와서 뭔가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제안을 네. 해서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 뒤에 같이 남측과 북측 수행원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 게 하자. 어떻겠냐라는 예, 제안을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앞쪽에 북측 수행원이 있고요. 뒷줄에 우리 남측 수행원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렇게 수행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것도 원래 예정됐던 일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평화의 집 이동해서 두 정상이 기념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네, 예. 박명록 서명을 하고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념 촬영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념 촬영이 이 기념 촬영일 수도 있겠어요. 네네. 예. 두 정상이 평화의 집 쪽으로 향하다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이쪽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다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으로 두 정상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뒤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난번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서 방남을 했을 때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그쭉 두 정상 따라오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인도받고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남측과 북측의 수행원들이 근거리에서 근접 경호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평화의 집 입구로 가는 모습인데요. 앞측에 취재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풀 기자, 대표 기자들이죠. 네. 대표.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로비로 들어가면 박명록 서명을 하게 되고요. 박명록에 그냥 서명만 남길지 뭔가 메시지를 남길지 여부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진짜 김여정 부부장이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범접한 거리에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가방을 하나 또 들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나중에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아마 서류들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뭔가 문구를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썼던 글씨체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글씨체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된 중계 카메라로 잡고 있어서 방명록 모습은 보기 어렵고요. 지금 두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방명록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는 아마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톨 기자단이 가 있기 때문에 톨 기자단이 촬영한 화면이 잠시 뒤에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이 1층 로비에서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취재진 때문에 가려서 두 정상 모습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림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기자단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다. 1층에 마련된 접견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접견실 모습은 비공개라서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두 정상만 이제 요담을 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면서 조금 거리를 좀 가까이 좁힌 다음에 10시 반에 회담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